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이렇게 뵈니까 또 뭔가 느낌이 색다른데요? 조금 색다르죠. 저는 더 바쁩니다. 뉴스하고 또 이거 하려고. 진짜요? 정신이 좀 없네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를 싹 모아서 네. 또 하루 정도 더 모아서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더 두렵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바쁘게 한번 시작해 봐야죠. 네. 이번 주는요, 제가 뉴스를 쫙 보다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 원을 날렸다.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뉴스 제일 먼저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도 아무래도 지금 매달 돈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냥 글자로 봤을 때는 이거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국민연금 거의 세금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나중에 보험금처럼 받긴 하겠지만, 근데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네. 기금이 우리나라가 900조 원이 넘어요.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8.22%를 실제 돈으로 계산해 보면 79조 원이 좀 넘는다. 그래서 80조 원을 날렸다라고 아까 표현하셨지만 손해를 봤다, 손실을 봤다 이렇게들 크게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그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고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걱정하신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좀 걱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를 판단할 때 딱 1년의 성과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또는 막 기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우려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예일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네. 한 달 시험 잘못 쳤다 그래서 1년 성적을 다 망치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할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전체적인 그래프로 조금 봤을 때 3년 수익률 이렇게 따져보면 좀 괜찮나요? 사실은 최근 3, 4년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죠. 국민연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11.3% 네.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9.7%, 그리고 2021년도에 10.79%의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지난해가 이제 마이너스 8% 정도의 손실을 보긴 했지만 네. 최근 3, 4년간 수익률이 상당히 잘 나왔다. 보통 국민연금 같이 굉장히 큰 기관들의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를 넘으면 준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높은 수익률을 내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큰 기금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더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 정도만 내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으니까 한 3, 4년 동안 10% 가까운 수익률을 계속 내왔으니까 꽤 잘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을 내보면 국민연금은 3.28%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5.11% 누적 수익률이니까 지금까지 한 5%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쭉 들어보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평가가 너무 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해준다.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고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뭔가 운용이라도 좀 잘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최근 작년에 금융시장 상황이 네. 용쓰는 재주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금융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시장이 좋으면 네. 채권시장이 안 좋고 채권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좋고 금융시장은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데 작년이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모두 안 좋은 한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이후에 거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았고 인플레이션율도 높았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다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연평균 24% 지난해 네.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는 14%, 나스닥이 27%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홍콩 H 지수도 23%를 하락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장세에서 마이너스 8%면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수익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연기금들은 어떻게 성적을 냈느냐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두 번째로 큰 연금 자산인데요. 지난해 14%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유럽 최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17% 손실을 봤으니까 이 친구들보다는 잘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칭찬을 조금 해줄 만하고 반대로 일본의 공적연금하고 캐나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대 정도 손실을 봤으니까 우리보다는 손실 방어를 조금 더 잘했죠.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성적표를 냈으니까 너무 한 해 수익률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다 이게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뉴스를 보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가를 6년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9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1%포인트의 수익률만 내더라도 기금을 굉장히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그쵸. 그게 도리어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나 이런 거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4년이다 6년이다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1%포인트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이 4년에서 6년 정도 더 늦춰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렇게 단기 수익률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에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제가 1988년 이후에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이 5.11%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5%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한 1, 2% 수익률만 높여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죠. 여기서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낼 것이냐, 그러니까 보험료율이에요. 이걸 높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더 걷어들이면 네. 기금은 늘어나니까 이제 고갈 시기가 좀 더 늦춰지겠지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주는 돈이에요. 주는 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받는 시기를 늦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기금 고갈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이 시기마저도 더 늦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규모로 보면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래도 5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3위거든요. 3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가 네. 경제 규모로 전 세계에서 한 12위, 13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규모가 전 세계 연금에서 3위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운영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단일 연기금 규모로 1등, 네.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2등, 우리나라가 3등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연금을 뭐 주마다 있고 뭐 각 기관마다 있고 그래도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하면 당연히 미국이 1등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단일 연기금으로 보면 한 1,0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나라거든요. 생각보다 크네요, 규모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8%면 네.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아까 10% 뭐 14% 수익률이 잘 나오면 별로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그 본부가 전주로 이사를 가면서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이탈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단기 수익률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우도 민간 금융사보다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가 어떻게 보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기금 규모는 거의 메이저리그급이거든요. 네. 근데 선수 연봉은 KBO보다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연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선수들 정말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그만큼 연봉으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도 정말 메이저리그만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선수들을 불러다가 운용을 잘하면 우리가 연금 기금 고갈을 뭐 아까 4년, 6년 1%포인트만 늦춰도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대우가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도 3, 4년 경력 쌓으면 국민연금에서 일했습니다. 요 한 줄 긋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SM 경영권 분쟁 얘기 한편의 드라마로 등장인물 해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저께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법원에 낸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법원이 이수만 씨에게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결과값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제가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서 그랬었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막장 드라마의 1막이 끝났고 그리고 2막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막은 일단 하이브하고 이수만 씨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씨는 어쨌든 간에 꽤 높은 가격으로 지분 매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영권 프리미엄도 꽤 챙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SM 주식 말고 이수만 씨가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 두 군데를 하이브에게 팔기로 했는데 이건 가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 700억 정도를 받고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한 700억 원 정도를 더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뭐냐면 이수만 씨가 SM이 카카오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카카오가 주식을 획득하게 해주려고 결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수만 씨가 이게 부당하다, 기존 주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여 준 거니까 카카오가 SM 지분을 획득하는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안 되고 전환사채라고 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분을 확보를 했고 카카오는 지분을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기는 이제 하이브가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순탄하게 1막 끝나고 이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나요? 제가 이제 2막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막에서 이게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2막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하이브가 승기는 잡았지만 완벽하게 인수를 했다라고 보기도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 한 14.8%를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25%의 지분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고 그때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개 매수가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가 공개 매수의 마감이었는데 12만 원의 주식을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주식 가격이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SM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이브에다 내가 바보같이 12만 원에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13만 원 이렇게 팔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응한 사람들이 적어서 추가로 25%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 14%하고 그 외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뭐 1% 정도 인수하고 이수만 씨가 다 팔지 않은 3% 정도 지분 더 가져오고 하면 최대한 20% 정도의 지분은 확보한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것과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멤버들을 자기 사람으로 모두 심어야 회사에서 경영되는 모든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사회 멤버들을 바꾸는 작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3월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분은 20% 확보했는데 이 20% 지분 가지고 현재 경영진들을 바꿀 수 있느냐, 주주총회에서.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2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지분은 없지만 카카오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재 경영진이 SM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브는 우리가 인수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라는 내용을 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실제로 양쪽 회사가 두세 군데에 의결권 대행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 찾아다니면서 우리한테 표 준다라고 사인해 주세요라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 3-4군데 선임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SM 주주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카카오는 이번 법원 판결로 지분이 없는데도 SM 인수를 포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명확한 얘기를 안 했어요. 법원에서 판단 인용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카카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서 우리 손 떼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카카오는 계열사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엔터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좀 크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가서 1조 원이라는 투자 자금도 받았고 네. 이걸 가지고 M&A를 크게 해서 시장에 상장하겠다, IPO하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 크게 오를 거니까 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이제 SM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조금 물 건너 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판세를 보니까 만약에 하이브가 지금의 경영진을 교체하지 못하면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갈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M 지분을 뭐 2% 또는 4%, 뭐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한 4%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도 4%, 그다음에 KB자산운용이 한 3.8%,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한 1%, 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한테 너네가 가지고 있는 SM 지분 다 나한테 팔아. 내가 한 뭐 예를 들면 더 높은 가격에 사줄게. 이렇게 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돈을 쓴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또 뭐 정말로 야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면 하이브처럼 공개 매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막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주주총회까지 결과를 보고 카카오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신규 채용에 나섰다. 이 뉴스가 꽤 큰 이슈였거든요. 네. 이 킹산직, 그러니까 생산직의 탑 오브 탑 이런 네. 말까지 나오던데요. 조건만 들어도 괜찮죠.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2021년 기준으로 9,600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주말이라든지 연장근로 뭐 하면 1억을 넘긴다고 하죠. 그리고 60세 정년 보장, 정년 이후엔 1년 계약직 추가 근로 가능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7급 공무원 조건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산직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긴 한데 요즘 뭐 그런 거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처럼 뭐 기름밥 묻힌다 이런 그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굉장히 구직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오디션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일까지 접수인데 서류 접수 첫날 3만 명이 접수했다고 하고요. 이런 추세라면 10만 명까지도 접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없다. 그걸 찾으려는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네. 노동자들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하고 협의에 따라서 700명 정도를 더 뽑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역풍이다님께서 친구 아들도 지원했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합격하시기를. 그러니까요. 저희가. 화이팅 드립니다. 자, 일요일에 처음 만났는데 오늘도 참 알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